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남편의 아주 추잡한 민낯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40대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0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정신없이 애들만 키우고 보니 나이만 이렇게 먹었어요. 저에게는 연년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사춘기라 요즘 말만 걸어도 까칠하게 굴어서 애들 눈치 보느라 제가 아주 힘듭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등산 갔다가 너희 좋아하는 파스타라도 먹고 올까? 등산 힘들면 옷이라도 한 번씩 사러 가든가. 평일 내내 늦게까지 학원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등산은 무슨 등산이야. 나 그냥 집에서 새로 하는 드라마 정주행이나 할래. 드라마야 일요일에 보면 되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엄마한테 시간 좀 내라. 나도 이번 주에 애들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기로 했어. 주말만이라도 좀 내버려 둬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제 옆에서 자겠다고 울고불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귀찮게만 여기니 저는 티를 안 내도 혼자 서운해서 눈물이 왈칵했어요. 자식들 일로 힘들고 속상하면 제가 어디에 말하겠어요. 남편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매일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상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집안일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생활 18년 동안 평일에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게 손에 꼽힐 정도였죠. 어쩌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좋아하는 술 핑계로라도 대화를 좀 해볼까 말이라도 꺼내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보, 피곤해도 우리 오랜만에 같이 맥주 한잔 할까? 준영이가 고등학교는 취업 잘 되는 보건고등학교로 가고 싶다는데 당신이랑 좀 상의하고 싶어서. 당신은 그런 걸 상의라고 해? 당연히 인문계 가야지. 보건고는 무슨 보건고야. 나 피곤해서 좀 잘 테니까 저녁 먹을 때 괜히 깨우지 마. 남편은 저와 부부라고 해서 일절 상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정해놓은 대로 저나 아이들에게 통보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가고 싶다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애가 공부하는데 크게 흥미가 없기도 하고. 준영이 앞으로 들어간 학원비가 얼만데 공부를 벌써 포기해. 그리고 도대체 누가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한대? 그냥 하는 거지. 괜히 애들 위한답시고 애들 말 하나하나 다 들어주지 말고 절대 안 된다고 해. 당신이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애들이 대가리 좀 컸다고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제 탓을 했죠.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건 제가 애들한테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거고 애들이 잘하면 그건 다 본인을 닮아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큰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정도였는데 남편은 과고나 외고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과고나 외고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해보지도 않고 괜히 아이 기를 죽인다고 엄마가 그 모양이면 되겠느냐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아이를 과고나 외고에 보내겠다고 여기저기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겠다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시험 본 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저야 그래도 아이가 열심히 했으니 고생했다고 위로를 했는데 남편은 혀를 끌끌 찼어요. 나를 닮았으면 무조건 다 붙고도 남는 건데 하필이면 지 엄마를 닮아서는. 에휴, 학원비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 많은 학교를 다 떨어지냐?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저는 항상 남편을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들 앞에서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가정보다 항상 일과 친구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을 못 챙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친구들 일에 나서느라 집안을 소홀히 하는 건 저도 싫었어요. 남편에게는 30년이 넘은 절친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마고 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일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챙깁니다.
결혼 전부터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서로 생일이면 파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연애할 때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들과 모임에는 빠지는 법이 없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당시에 둘째가 돌도 안 됐을 때인데 저녁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열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울기만 한다고 무섭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열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해?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갔다 와.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혼자 어린애 둘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드니까 당신이라도 오면 같이 가려고 했지. 남편은 항상 말을 밉살맞게 하니 저도 곱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 나이까지 운전면허도 하나 못 따고 뭐했냐? 나 오늘 친구들 모임이라 늦으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봤길래 그 어린 게 열이 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애가 아픈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나 약속 시간 늦어서 빨리 가봐야 되니까 괜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 남편은 남자들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모임을 할 때 아내가 전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처럼 보인다고 쪽팔리니까 절대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모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라는 작자가 애가 아프다는데도 걱정이 되질 않는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저에게 알아서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이제 3살 된 딸아이 손을 붙잡고 둘째를 등에 업은 채 혼자 응급실에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쉬지 않고 우는 아이를 연신 달래면서요. 그날 밤 저와 아이들은 응급실에서 하루를 꼴딱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독감이라 주사를 맞고 열을 낮추느라 저는 큰아이를 안은 채로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는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어서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며 스트레스도 풀고 싶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겼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슬슬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무시까지 하니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애들도 어릴 때나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지 이제 좀 컸다고 엄마를 귀찮아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이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 울적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 낳고 내내 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했습니다. 젊어서도 안 하던 일을 이제 와서 왜 갑자기 한다 그래? 그리고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를 어디다 써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제 말에 남편은 인상까지 써가며 이제 와서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남편이 이렇게 저를 무시하니 저는 더 서러워졌습니다. 이제 남편 말이라면 절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 어릴 때는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 애들 다 커서 나가서 일 좀 하려니까 어디서 나를 써주냐고 무시하는 거야? 써주는 데 없어도 아르바이트 찾아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아줌마가 뭘 잘못 먹었나? 아르바이트 그까짓 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헛소리야. 이제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험생인데 더 살뜰히 챙길 생각을 해야지. 돈도 돈이지만 나도 더 늙기 전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매일 집에서 밥만 하는 거 나도 지쳤다고. 남편은 항상 제가 하겠다는 일에 순순히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애들 낳기 전까지 유치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내 새끼 떼어놓고 남의 새끼 본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우리 애 장모님께 맡기려면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당신이 집에서 애들 보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에게 우겨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4배로 낳은 아이 두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러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애들 어릴 때는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애들 옆에 잘 있어주질 못했어요. 남편이 영업직이다 보니 매일 회식에 출장에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인 저라도 아이들 옆에서 살뜰하게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게 정신없게도 했고요. 하지만 애들이 중학교만 가도 이 정도로 헛헛하고 허무할 줄 알았다면 그때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제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 희생을 왜 제가 해왔는지 후회가 됐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가 어려서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 엄마 손이 더 필요해서 안 된다.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좀 살만해지니 애들이 수험생이라 안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의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깝고 제가 불쌍했어요. 저만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뭐든 힘들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수했어야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제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엄마로서 혹은 아내로서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멋대로 보건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사실 저야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랬지만 남편이 보건고는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 사이에 분란을 막기 위해 아들을 말렸던 거예요. 저야 남편 성격을 잘 아니까요. 역시나 아들의 선택에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사내놈이 보건고등학교나 나와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거야? 정말 간호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명문고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녀요.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너무 고루해서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습니다. 옛날 본인이 살았던 사고방식으로 저와 아이들을 대해요. 무조건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준영이 말이 요즘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남자 간호사도 많이 뽑아서 취업률도 좋고 복지도 좋아서 직업으로 간호사만 한 게 없대. 그래도 본인이 처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좀 이해 좀 해줘요. 저는 웬만해서 남편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 일에는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주고 싶어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사내놈이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나 하겠다고 하다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는지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아빠가 매일 무시하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나는 엄마처럼 아빠한테 빌부터 안 살고 나대로 알아서 살 거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저랑 부부싸움을 할 때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기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2번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아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1번, 그리고 저에게 상처가 됐던 말을 아들이 한 번 더 저에게 각인시켜줬다는데 또 1번 상처를 받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50을 앞두고 나서야 말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수험생이 되는 건 아이들 인생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나름입니다. 제가 가만히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니 제가 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핸드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앱을 받아 하루 종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았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 잘못이죠. 남들만큼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남들 다 있는 운전면허도 하나 없으니 누가 나이든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주부사원 환영이라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뒤 면접까지 봤어요.
사람이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랩을 본 지 한 달 만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18년 만에 구한 직장은 바로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햄버거 가게 주방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지난 18년 동안 주부로만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도 찰떡인 일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것도 일주일 하다 보니 금세 적응이 됐습니다. 저는 애들이랑 남편에게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며칠 일하다 금방 잘릴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자 싶었는데 나중에는 말할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반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아무도 제가 낮에 뭘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제가 하루 종일 뭐라고 지내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집에서 다같이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쩜 엄마고 아내한테 이리도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서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다가 그만 다쳤습니다. 원래 주방이 좁은데 바닥이 기름지고 뜨거운 기름이 있다 보니 화상을 입거나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바닥 청소를 하다 그만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했어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 걷기가 어렵더군요. 제 상태를 본 점장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걱정해서 저는 곧바로 점장차를 타고 병원을 급하게 다녀왔어요. 의사 말이 발목에 금이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깁스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달을 쉬기로 했어요. 저는 다리를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일을 한 달이나 쉬어야 한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햄버거 가게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제 다리를 보고 왜 갑자기 깁스를 했냐고 묻더군요. 그때가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 지 반년이 딱 넘었을 때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다고요. 그러자 자식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왜 해? 아빠가 이제 아예 생활비 안 준대? 내가 고집 부리고 보건고 가서 아빠가 이제 아예 학원도 보내지 말라고 했어? 엄마 그래서 일하는 거야? 아이들은 다친 제 다리보다 제가 갑자기 왜 일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학원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웬일로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남편도 제 다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이 싹 변하더군요. 뭐 햄버거 가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남편이 대기업 부장인데 마누라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러 다닌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당신 너로 돈 벌라고 했어? 남편은 애들도 있는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제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며 투덜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생활비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아르바이트를 왜 해? 집에서 우리 챙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지난 18년 동안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 챙기는 거 힘들다고 나가서 일하겠니? 그럼 왜 그러는데? 집에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지. 갑자기 나가서 아르바이트는 왜 하다가 다쳐서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 집에서 20년 가까이 같이 산 남편도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도 제 마음을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 그냥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들 해라 마라 간섭하지 마. 다들 뭐 할 때 나한테 상의 안 하고 알아서들 결정하잖아. 평소에는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도 왜 이래? 남편도 아이들도 제 말에 인상을 구겼어요. 마치 자기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남편이든 아이들이 싫어하면 저도 많이 신경 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리를 다쳤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오신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남편에게 꽉 잡혀서 무시당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귀하디 귀하게 자란 막내딸이에요.
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오빠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다가 막내인 제가 태어난 해부터 아버지 사업이 탄탄대로로 잘 돼서 아버지가 큰 집도 사고 땅도 샀다며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거든요. 제가 서울로 시집 오게 되면서 자주 보지 못해 많이 아쉬우셨는데 제가 발을 다쳤다는 소리에 놀라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계신 나이라 힘드실 텐데 언제나 제 일이라면 발 뻗고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도대체 뭘 하다가 넘어졌어. 조심조심 해야지. 안 되겠다. 깁스 풀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도와줄 테니 우리 아가 걱정 마라. 남들이 보면 유난하다고 하겠지만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시골에서 매일 농사 짓느라 바쁘신 분들이 제가 다 낫는 걸 봐야 내려가시겠다고 할 정도였죠. 안 되겠다. 당장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바로 녹용이라도 좀 보내라고 해야지. 심지어 아버지는 시골에서 영양원을 하는 큰오빠에게 당장 몸보신할 녹용을 보내라고 연락을 했어요. 동생이 다쳤다는데 오빠가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펄쩍펄쩍 뛰시면서요. 저야 부모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다 보니 집에 부모님이 오시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친정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원래 누구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태어나 처음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남편은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다리를 다치고 친정 부모님까지 집에 와 계신 상황에서 남편은 출장이 잡혔다며 중국에 가버렸어요. 저만 있었다면 남편은 제가 다쳤든 말든 분명 별말 없이 중국에 가버렸겠지만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니 남편도 괜히 머쓱한지 웬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당신 다리도 불편한데 나까지 출장 가게 돼서 미안하네.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일 끝나는 대로 들어올 테니까 이 사람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은 자상하기도 하지. 걱정 말게. 우리가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남편이 저한테나 애들한테나 엄격하게 굴어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시댁은 집만 서울이지 워낙 가진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따로 사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살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시아버지와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대요. 시어머님 말씀이 시아버지가 워낙 여자를 밝혀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한테 질려서 일찍이 별거를 하신 거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고 별거만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발목을 잡아 더 고생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남편은 군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할 때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대요.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것도 기가 막히는데 시아버지는 대뜸 시어머니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꽃뱀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날렸대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채까지 빌려 당장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고소당해서 감옥까지 가게 생겼다고요. 시아버지가 빌린 사채가 글쎄 1억이 넘었답니다. 당시에 남편은 시어머니랑 2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집을 팔아 시아버지 빚을 갚아줬대요. 남편은 절대 시아버지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깟 돈 때문에 감옥에 가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다가 다른 여자 품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더 지독해졌대요. 그래서 미친 듯 공부해 수석으로 졸업해 대기업에도 취직했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고만 치다 돌아가셔서 남편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했는걸요. 그러다 보니 저와 결혼할 때 남편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평수는 작았어도 그래도 그 아파트라도 있어서 그 자본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사를 할 때마다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전적으로는 크게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워낙 어릴 때부터 결혼 전까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도 친정 식구라면 슬슬 눈치를 보는 거죠. 더군다나 친정 오빠들이 좀 무섭거든요. 지금이야 오빠들이 아버지를 따라 시골에서 농사도 지고 영양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둘 다 학창시절 내내 운동을 했거든요. 나름 동네에서는 복싱 유만주였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남편에게 빠져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들이 남편을 데리고 운동 같이 한다고 체육관에 데려갔다가 남편이 저랑 결혼 못한다고 도망갈 뻔했다니까요. 오빠들이 하도 남편한테 겁을 줘서요. 그때부터 남편은 오빠들과 만난다고 하면 항상 바짝 쫄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첫째를 낳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연세가 고작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치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길래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로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치매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 저도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일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볼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남편에게 지쳐 친정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이 바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심지어 오빠들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만나나 보더군요. 김서방, 아무리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도 그렇지 자네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한테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라는 게 말이 되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솔직히 말해서 김서방, 자네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가 장가 올 때 해온 거라고는 뭐가 있나? 대기업 다니는 거 꼴랑 그 배경 하나 가지고 장가 와서는 이제 치매 걸린 노모까지 우리 막내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오빠들은 남편을 만나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네가 내 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잘 됐어. 애 없을 때 지금이라도 둘이 갈라서는 게 낫지. 난 절대 어린 내 동생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돌보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그런 줄 알게. 안 그러면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친정 오빠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빠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나 큰 소리 칠 줄 알았지 오빠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남편도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도 속이 상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요양원에 들러 시어머니를 뵈어요. 건강 상태도 항상 체크하고요. 그때로 남편과 제 사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후회하기는 합니다. 그때 그냥 남편과 헤어질 걸 그랬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제가 싫어서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괜한 죄책감에 남편의 구박이나 무시를 당하면서도 애써 참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의 사이는 결혼한 이후부터 내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보면서 하루하루 장애물 넘듯이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참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만 저만 보면 욱해서 구박하고 무시를 하는 거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 친정부모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중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은 중국에 간 지 이틀이 지날 때까지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저는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가든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중국에 간 지 사흘 만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괜스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제 걱정을 하기는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걱정 같은 걸 할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통화가 되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오빠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젊었을 때는 젊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이제 나도 나이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저는 남편이 또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는 오빠들이 곧장 또 남편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 말이 제가 다리를 다친 게 꼭 남편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빠들이 몰아붙였대요. 김서방, 우리 막내가 워낙 연약하고 무거운 거 아예 들지도 못하는데 그 어린 거한테 도대체 무슨 돈을 벌어오라고 내보내서는 왜 애를 다치게 만들어? 친정 부모님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친정 오빠들은 남편이 제게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본인이 내보낸 게 아니라고 제가 괜한 고집을 피워서 나간 거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고집? 이봐 김서방, 우리 순영이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라는 걸 피울 줄 모르는 애야. 김서방이 얼마나 힘들다고 징징거렸으면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애가 그거 몇 푼 벌어보겠다고 나가겠어? 형님, 제가 절대 준영이 엄마한테 먼저 나가서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중국에 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얼씨구, 중국? 마누라가 다리 다쳐가지고 거동을 못하는데 자네는 출장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저희 오빠들이 워낙 유별나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우리 집 일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요양원 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다 보니 오빠들이 자연스레 알게 됐습니다. 당신 툭하면 오빠들 앞세워서 사람 바보 취급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이래봐. 나도 더는 못 참아. 애들이고 뭐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제가 친정 부모님이랑 있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거기다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요. 물론 저도 친정 오빠들이 심했다 싶기도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 그날은 오빠들에게 남편이 혼났다는 소리를 듣는데 싫지만은 않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일절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데도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친정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제야 저와 남편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다리가 다 낫고 나서 다시 햄버거 가게에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최고 서비스 사원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에 취해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이 햄버거 가게에서 오래오래 일해서 점장도 한번 돼보자 싶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생기고 나니 일하는 게 더 재밌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굴에 다 티가 나는 건지 저에게 관심 없던 아이들도 제가 활기찬 얼굴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더니 웬일로 저에게 보기 좋다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저에게 웬 쪽지를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나 사실 처음에 엄마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쓸데없이 왜 저러나 했었는데 엄마가 아침마다 신나서 출근하는 거 보니까 나도 다 기분이 좋더라. 열심히 해요. 엄마, 응원할게. 자식에게 응원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군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쉬는 날 뭘 하면서 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게 제가 지금까지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괜히 남편 눈치를 보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친정 부모님이나 오빠들에게만 의지하면서 산 거죠.
그러면서도 제 생활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은 불만이다 보니 혼자 참고 산다고 생각하며 아이들 앞에서 항상 툴툴거리면서 살아왔던 거죠. 아무리 몸은 컸어도 아직 아이들인데 그런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겠죠. 저는 50을 앞두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는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해가면 뭘 하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걸요. 오히려 중국 출장 이후 남편과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꼭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중국 출장 이후로도 몇 번이나 출장에 갔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야 임원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심지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0년 지기 친구들 모임까지 참석 안 하고까지 출장에 가더라고요. 결혼생활 18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저도 전 같으면 무슨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괜히 듣기 싫은 잔소리를 남편에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남편과 잘 지내보자 마음을 먹은 김에 확실하게 잘 이야기해보자 싶어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가 있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제가 바빠도 전보다 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들도 싸가고 함께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음식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고 남편 건강을 위해 한약이랑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은 더 나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저나 아이들에게 별 관심 없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원래 관심이 있어도 아이들 학업이랑 시어머니 문제에는 빠지지 않고 간섭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일절 묻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이들 학원이랑 시어머니 요양비가 다 밀렸었더라고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내내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다 했어요. 공과금이며 애들 학원비는 물론 애들 용돈까지 다 남편이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받아 쓰고요. 돈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신기해서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결제가 안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돈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낸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내.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저더러 나가서 몇 푼이나 번다고 벌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도 없이 저더러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요양원비를 내랍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런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갑자기 당신 내키는 대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미리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더구나 최근 들어 남편은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다녔어요. 매일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여전히 출장도 잦았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살았어요. 저처럼 둔한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 남편은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내 찜찜했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또 해외로 출장을 간다면서 짐을 싸놨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몇 박을 가는 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새벽 저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여권을 안 챙겼더라고요. 서랍에 버젓이 여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여권을 챙겨주려고 남편 가방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장 간다는 사람 가방에 술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옷도 출장 가는 사람이 챙겼다고 하기엔 조촐해 보였고요. 더군다나 가방 안에 수영복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남편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 여권에 최근에 다녀온 나라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몇 달 전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갔다 온 중국 도장마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중국 이후로 아는 것만 해도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등 서너 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권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대로 여권을 원래 있던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햄버거 가게를 하루 쉬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작정하고 저를 속였다는 건 분명 예산일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곧장 택시를 불러 잡아타고 남편의 차 뒤를 밟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질수록 결국 바람이라는 확신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는 하다하다 상간녀까지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차가 어딘걸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길이 좀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뭔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동네는 바로 남편의 중마고 중 가장 잘 살기 유명한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집안이 워낙 부자라 청담동에도 집이 있고 이 동네에도 별장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어 알고 있었거든요. 집이 무슨 대궐처럼 크고 수영장도 있어서 친구들 모임할 때 자주 간다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센지 이혼을 2번이나 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년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여자가 별로였어요. 결혼한 유부녀가 아무리 30년 지기 동창이라고 해도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모임에 혼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 동창만 10명 넘는 모임에 혼자 나왔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고지식한 사람이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대단하다고 오히려 추켜 세웠거든요. 지숙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 지숙이는 다 가졌잖아. 집안 좋지,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죽이지.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껄떡대겠어? 중고등학교 내내 동네에서 지숙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는 남자가 없었다며 남편은 항상 그 여자 이야기를 요란하게 해댔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 여자를 좋아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감히 어떻게 지숙이를 넘보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으니 저는 그 여자 이름만 나오면 심기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이 인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년 집에 온 겁니다. 저는 순간 아침에 봤던 남편 가방이 떠오르며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술과 수영복 말이죠. 그년과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밤새 술을 먹으며 도대체 뭘 할 생각인 건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차가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저는 숨이 턱까지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러다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안에서 남편이 뭘 하고 있든 제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어떻게든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울먹거렸어요. 그러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친정엄마와 큰오빠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흥분해서 당장 그 여자의 집 대문을 부술 기세였죠. 너는 왜 바보처럼 여기서 울고 있어? 이 거지 같은 년놈들 어딨어? 내가 당장 잡아서 아주 두 동강을 내버리라니까. 오빠는 그 길로 그 여자의 집 대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장 그 집 현관문까지 단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말대로 집이 얼마나 큰지 한참을 걸어 들어갔어요. 잠긴 현관을 보고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가 하는 말이 바람핀 연놈들 잡으러 왔는데 누가 공손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냐입니다. 오빠는 흥분한 얼굴로 집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 커다란 돌을 집어 그대로 베란다 유리에 던졌어요. 순간 유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년놈들, 감히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빠가 소리를 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때였어요. 유리가 깨지며 환하게 드러난 거실에서 저와 친정 식구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더러워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은 몽땅 벌거벗은 상태로 머리에 토끼 머리띠를 하고 엉덩이에 토끼 꼬리가 달린 속옷을 입고 있는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지숙인지 뭔지 아는 년은 늙어서 쭈글거리는 몸을 훤히 드러내고 집안에서 하이힐을 신은 채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이죠. 순간 저와 오빠 친정엄마는 입이 쩍 벌어져서 눈을 다 가렸습니다. 도저히 흉해서 봐줄 수가 없더군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놀란 토끼 눈이 돼서 제 몸을 가려보며 벌버둥 추는 남편 꼴을 보는데 과관이 따로 없더군요.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주머니에서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불륜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토끼마냥 폴짝폴짝 뛰어대는 남편과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녀라는 지숙이의 년의 사진을요. 여보, 사진을 왜 찍어? 정말 그만 좀 찍어! 남편은 그만 찍으려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배신감에 치가 다 떨렸어요. 저런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인간이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오빠가 베란다 문을 부쉈던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던지려고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러더니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바닥에 오줌까지 싸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도 지숙이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나도 절대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숙이 전현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직장에 같이 찍은 사진 다 보낸다고 해서 미안해. 이혼 2번이나 한 년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이 새끼가 뚫린 입을 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네. 너 안 되겠다.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보자. 형님, 살려주세요. 친정오빠가 남편에게 달려들자 남편은 쫄아서 아주 주랭랑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지난 저희 18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물론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18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부부로서 의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찌질하고 천박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제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사건은 제 평생 잊히지 않겠지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평생 저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 자존심에 쪽팔려서라도 금방 이혼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은 바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남편 말이 그년과 뭐라도 좀 해보려고 계속 저를 속이고 만난 건 맞지만 지숙이년의 이상한 취향을 알고 나서는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숙이년이 자신을 놔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만나고 있었던 거래요. 안 그러면 회사에 같이 찍은 요상한 사진을 다 유포하겠다고 해서요. 저도 그년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이혼했습니다. 멍청한 인간아. 당신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진 나한테도 있어. 당신 이혼 안 해주면 그 사진 당신 회사 게시판에 바로 올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그나마 있던 일말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린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안겨준 게 미안하지만 더는 저런 더러운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떠받들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벗어나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다 보니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저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됐어요. 단지 하나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아이들과 전 남편을 만나게 해줄 건지 말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다 보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에 대한 분노를 좀 참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원래 남일에 잘 나서지 않고 그럭저럭 조용히 살던 사람이랍니다.
괜히 여기저기 낑겨들어서 싸움이 나고 말이 나오는 상황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자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저히 끼어들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이 나타나게 됐어요. 살다 내가 별일을 다 해본다며 스스로도 웃길 정도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됐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우리 신우 때문인데요. 사실 친가족 관계도 아니고 엄연히 남인 신우 때문에 왜 나서나, 그리고 뭔 일이길래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시댁복은 있어서 어머니랑 신우와 무척 잘 지냈어요. 의외로 남편과는 그닥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고요. 왜냐면 우리는 소개로 만났고 아주 딱딱한 첫 만남으로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말하는 어투도 되게 기계적이고 어색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씨. 김대리님께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김명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그것도 정없고 재미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남자 말이에요.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이 빛바래고 퇴색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날만 해도 말이죠. 카페 입구를 지나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기까지 몇 명의 여자들이 이 사람을 쳐다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게로도 눈길이 떨어졌어요. 왜 저런 남자가 저런 여자를 만나지? 이런 눈빛들로 쳐다보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닥 불쾌하진 않았던 게 딱 봐도 제가 평소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급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명철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김대리님이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저기 음료 어떤 거 드실래요? 제가 먼저 시켜볼게요. 이때 전 어떻게든 냉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이 키 크고 훈훈하게 생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갖은 필살기를 다 부려봤습니다. 그냥 길 가면서 대충 봐도 키는 180을 훌쩍 넘긴 남자는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게다가 어깨도 딱 벌어지고 눈썹도 진하고 눈은 크면서 엄청 순한 눈매를 하고 있었어요. 만나다 보니 점점 정이 들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이쪽 집에 들려보게 됐답니다. 인사드렸을 당시 어머니는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세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었고 저보다 1살 어리다는 여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제 신우 말이에요. 그때 보니 너무 순하고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쩜 그렇게 센스 있게 제가 가려운 곳을 쓱쓱 긁어주는지 얼굴도 예쁘고 귀엽고 자기 오빠 닮아서 보통 미모가 아니기도 했답니다. 이런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웬만해선 제가 같은 여자한테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하여간 모시는데 못한다고 이 남매들은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수더분했어요. 어머, 오빠한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다. 저도 정희 언니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희 오빠가 너무 표현도 서툴고 말도 없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오빠가 정말 언니를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언니 오늘 오면 잘해주라고 어제 부탁했었어요. 오빠가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저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깜찍하게 말을 해오니 어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초면이니까 그냥 서로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착함이 뚝뚝 묻어나는 아주 서글서글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우리는 정말 일사천리로 쭉쭉 일이 진행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됐답니다. 연년생으로 딸을 또 낳게 됐는데 이렇게 뭔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됐고 애도 둘이나 낳고 이제 열심히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 하나랑 둘의 삶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연년생으로 딸을 낳고 쉴 틈 없이 큰일을 경험한 제 몸은 아주 안 좋아졌고 전 이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병원으로부터 듣게 됐어요. 이때 너무 막연하게 들려지면서 뭔가 이 말과 제 인생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갑상선암이라는 단어와 제가 하나가 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선생님, 암이라고요? 세상에, 저 애가 둘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걸린 건 아닐 거고 저도 그 전에 건강에 대해 무척 둔감했던 터라 얼마든지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게 된 때가 너무 갑작스러웠으니 견디기 힘들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친정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을 하고 도통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연년생 손주, 손녀 돌보느라 엄마도 진이 빠지고 이제 한계라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도 너무 기가 막혔나 봐요. 설상가상으로 엄마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시면서 저는커녕 우리 애들까지 신경 써주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 새언니 어떡해요. 너무 힘드시겠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저 마침 이번에 2월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몇 달간은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른 걸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언니네 가서 연우랑 연진이 같이 봐드릴까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언니 너무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말해주던 신우 반응을 생각하니 저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부탁하게 됐어요. 친정엄마도 못해주고 사람 들여서 하기엔 신경 쓰이고 그래도 애들한테 고모이기도 하고 저한테 불편하지 않은 신우였으니까요. 이후로 신우는 제 부탁을 받자마자 곧장 준비를 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제가 애들이랑 오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세요. 엄마가 언니 먹는 것도 신경 쓰일 것 같다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한 3개월까지는 넉넉히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언니. 신우는 이때 먹거리며 제가 먹어야 할 영양제니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면 본인이 홀로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수술 결과는 좋은 편이라고 했으니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언니, 낮에 엄마랑 연우, 연진이 데리고 잠깐 산책도 갔다 왔어요. 연우 잡으러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연진이는 얼마나 새근새근 잘 자는지 길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인형 같다고 칭찬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사진과 동영상도 보여주고 저 읽으라며 책도 사다 주고 하여간 신우 신세를 보통 진 게 아니에요. 이때 남편도 제 딴엔 저를 돕고 싶었겠지만 애 둘 아빠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둘째를 이렇게 빨리 가질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원래는 그 안에 제가 복직해서 같이 돈을 번다는 계산도 있었기에 이 사람도 되게 부담이 큰 상태였어요. 그거야 이해하지만 사람 참 안 변한다고 아픈 와이프한테 좀 따뜻한 말이나 표현 좀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신우가 옆에서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럴 땐 언니한테 꽃 한 송이라도 사오고 그러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꽃 사오고 할 말 없어도 언니한테 매일 전화 한 번씩 해줘. 10초 후에 끊는 한이 있어도 말이야. 여자들은 그런 걸로 살아갈 힘이 생겨. 이런 말을 해주니 남편도 자기는 잘 몰랐다며 머쓱해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작은 독방에서 잠들곤 했어요. 조카들 돌보는 것으로도 너무 지칠 텐데 착한 신우는 정말 조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때 너무 미안한 게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밤에 혼자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너방에서 애들 데리고 자던 신우가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와락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들 잘 때까지 못 울고 있었나 봐요. 언니 잘했어요. 우리 연우, 연진이도 낳아주고 큰일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때 정말 저는 창피할 정도로 소리 지르며 울다가 뛰어들어와서 저를 안고 한참이나 토닥여주는 신우를 보며 감정을 겨우 추스리게 됐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살 기운을 찾는다더니 신우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윽고 저는 마음을 조금씩 다잡게 됐어요. 언제까지 우울해할 수도 없고 수술은 잘 끝나고 먹는 거 주의하고 검사만 계속해서 받으면 되니까 좋은 부분을 되새기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내 멋대로 날 위해 산다면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인생에 이처럼 한계가 있고 유한한 기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우는 다시 집으로 보내고 애들과 얼마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우는 저와 주마다 만나서 애들 데리고 같이 카페도 가줬고요. 그 무렵에 신우가 뒤늦게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 신우도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봐도 참 예쁘고 좋은 사람인데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길 바라게 됐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직하고 애들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을 즈음 신우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기 언니, 저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엄마한테는 이제 막 얘기했고 바로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축하해 주실 거죠?
이 말에 저는 콧노래가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의 결혼 전부터 애 낳고 아프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돌봐주고 마음 써준 신우였어요. 그런 신우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기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하니까 너무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껏 들떠서 아가씨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다 신나가지고 따라다니고 했어요. 이후 상견례도 참석했고 예비 남편분도 마주하게 됐고요. 헌데 인물은 잘생겼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느끼기엔 인상이 크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투가 엄청 거만했거든요. 아, 자기야, 누구셔? 인사는 제대로 시켜줘야지. 이러면서 엄청 건들건들하게 아가씨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꾸벅 같이 인사를 했지만 어째 상견례 내내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데도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무슨 잠깐 거래처 미팅 온 사람인 양 말이죠. 저뿐 아니라 남편도 약간 불쾌했던지 집에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바쁘길래 예비 처거 어른들 앞에 두고 시종일관 전화질인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선 어른들한테 뺀질거리는 걸 보니 영 마음이 안 놓이네. 희진이 지가 좋다고 하니 나도 더 할 말은 없다만. 잘생기고 인상이 뭔가 쎄한 사람이 있고 잘생기고도 무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비 남편은 대충 봐도 뭔가 매너가 없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였어요. 당시에는 아가씨가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이미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더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게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때 말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말이에요. 왜냐면 이후로 결혼해서 무던하게 잘 사는 줄 알았던 신우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워낙에 말이 없는 집안 사람들이라 처음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신우는 저처럼 결혼한 지 1년 차에 아기를 낳게 됐고 아무래도 산후조리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지만 그 전에 워낙 신세진 게 많아서 도움이 부르는 금액이라도 보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 반응이 영 미적지근한 거예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힘들 때기도 하고 몸도 안 좋은가 보다 정도만 생각했죠. 아가씨, 많이 힘들죠? 산후조리 왜 안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아기 볼 거면 도움이라도 불러야지 혼자 못해요. 지금 어머니도 허리 안 좋으시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내가 도움이 좀 알아봐 줄까요? 못해도 최소 2주 정도는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한 달이면 더 좋고. 도우미 비용은 나랑 오빠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게 해줄래요? 이런 제 말에도 신우의 반응은 어쩐지 힘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저 혼자서 애기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졸리고 좀 몸이 처지는데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애기 낳고 보니까 정말 세상 모든 엄마들이 존경스러워요. 언니도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이처럼 신우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워낙 순둥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려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무렵쯤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거든요. 저 여보 혹시 말이야 희진이한테 뭐 다른 말 없었어? 당신한텐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한테 아무런 연락 온 거 없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길래 뭔가 했더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며칠 전에 엄마가 희진이네 집에 들렀나 봐. 애기도 볼 겸해서 갔는데 그 댁에 사돈 어른이랑 식구들이 있더라는 거야. 괜시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오래 못 있다 오셨다는데 희진이 표정이 너무 어두웠대. 엄마가 애지간해서 그런 걸로 나한테까진 전화 안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가 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머니도 애지간히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남편이 그다지 다독여주지 않았는데 막상 자기 여동생이 그렇다고 하니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이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제게 별다른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메꿔주겠다고 어머니와 신우가 힘써줬으니까요. 아무튼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도 일찍 퇴근을 한 날 그쪽 부근이 신우네 신혼집이라서 불쑥 들러봤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도 사돈댁이 와 계시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들어갔을 때도 계셨고 저를 보더니 썩 반기는 표정이 아니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때 상견례랑 결혼식 때도 뵀던 것 같은데 누구지? 오빠 부인 새언니라고 했죠?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아가씨 잘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애기 낳고 한 번은 와봐야지 싶어서 들려봤어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전 인사차 건넨 말이었는데 이때 사돈 어른 대답은 되게 기분 나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투만 봐도 자기 며느리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그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애 낳았다고 뭐 해줄 게 있나.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옛날에 언제 그런 걸 받고 살았어? 아이, 게다가 감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를 봐달란 소리를 하냐고. 아유, 난 우리 손주 보러 온 거예요. 아들 보러 왔고. 이렇게 찬바람이 획획 돌게 받아치시는데 너무 무안할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며느리네 친정 식구인데 말을 저렇게 대놓고 탁탁 쏘아댈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엔 저도 마땅히 대꾸를 하지 못했고 주방에 있던 신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엄청 난감하고 곤란한 듯 웃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밝던 얼굴이 우중충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잠깐 눈 맞춤하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었던지 사돈어른은 저보고 은근 빨리 다시 가져왔으면 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이쯤부터 조금 화가 났어요. 우리 며느리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손주도 이제 막 잠들었어. 애기들 낯선 어른 손 타면 안 돼. 병 걸려.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식구들 올 건데 계속 있다 갈 거예요? 난 쟤한테 자기네 식구 온다는 말도 못 들었어. 얘,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손님을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면 어쩌냐? 이러면서 저 말고 신우한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움찔해서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팍 숙이는데 제 성질대로라면 뭐라고 바로 쏘아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나가고 난 뒤 신우는 계속 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하니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열오른 상태를 슬쩍 누른 뒤 저도 웃으면서 할 말 했어요. 어머, 아가씨가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온 거예요, 사돈어른. 여하튼 오늘은 제가 갑자기 들러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후로는 우리 조카 보러 저도 자주자주 들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돈어른. 이러고 제가 훅 일어서자 그 사돈어른은 아주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진짜 저랑 고부관계로 만났으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한 다리 건너 시어머니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나왔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신우가 너무 살이 빠져있고 얼굴색이 나빴다는 거죠. 결혼 전에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예쁘고 결혼 시기가 좀 늦어졌다 한들 주변에서 다 탐내는 신부감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여유 있는 집안에 시집가서 한동안 조용히 사는가 했더니 신우 남편은 엄청 가부장적인 타입이더라고요. 아내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못 보고 약속도 못 잡게 하고 집에만 가둬두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아버지며 동생이며 누나며 엄연히 한 가정인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게 놔두고 말이에요. 앞만 봐도 신우 저러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가씨는 이미 우울증인 것 같아. 내 눈 잘 쳐다보지도 않고 표정도 너무 우울해 보이고 거기 사돈어른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떻게 선물 들고 왔는데 그냥 현관에 세워두고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중얼중얼대냐고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인 눈치였어. 남편도 이 얘기를 듣더니 웬만하면 관여 안 하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보이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갑갑한 상태로 지나가던 와중 저는 새벽녘에 신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가씨,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애기 아프고 그런 거 아니죠? 언니, 그게... 이때 신우는 몇 마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뜸을 들이더니 나중엔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좀 달래가면서 사정을 들어보니 이유는 딱 하나, 남편 때문이었더군요. 사실 따져보면 그 집 시어머니가 모든 원인이기도 하고요. 남편한테 요즘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늦고 집에 안 들어오고 애기 아플 때 전화를 해도 어머니가 대신 가게 하고 어제 너무 신경 쓰여서 핸드폰 몰래 봤는데 회사 여직원이랑 일을 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 뒤에 들려온 저쪽 시댁 식구들 반응에 경악할 지경이었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거기 사돈어른이 아가씨한테 외려 더 화를 냈다고요? 네, 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남자들 밖에서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쫓겨날 줄 알라고 하시네요, 언니. 제가 너무 차이나는 집에 시집을 왔나 봐요. 그런 거 욕심 부린 적도 없고 이 사람만 좋아서 왔는데 자꾸 자기네보다 우리 집이 못하다고 돈도 없다면서 뭐라고 계속 하시네요. 남편도 너무 배신감이 크고 어머니도 더 보기 힘들어요. 무섭고 싫어요.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내용이지 요즘 세상에 저 따위 마인드를 가진 시어머니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있어도 아주 멀리 남 얘기로만 알았지 내 주변에서 저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우리 친정언니도 독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갖다가 저딴 식으로 무마하며 며느리를 외려 혼내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신우는 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언니, 저 모든 게 너무 허무하네요. 결혼 괜히 했나 봐요. 나도 언니랑 오빠처럼 살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면서 결혼한 건데 애기도 어머니가 잘 못 보게 하시고 저 맨날 야단 맞아요. 저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멍청하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엄마한테 난 되게 소중한 딸인데 나도 엄마가 돼서 우리 애기 잘 키우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다 놔버리고 싶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신우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 딱히 바라는 게 없다는 투로 아주 허망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엇나가도 윽박질러대는 시어머니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놓고도 살 소망이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똑같이 시집살이로 힘들어한 우리 언니가 생각났어요. 그나마 언니는 중간에 못 참고 판때기를 다 뒤집어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신우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깜냥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혼자 삭히다가 자기만 속 터져서 쓰러질 타입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이때 많이 어르고 달래면서 다시 자도록 했고 저는 새벽 내내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른 이유로 저는 신우와 비슷한 시기에 매우 힘든 때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저를 정말 정만케 감싸주고 도와줬었거든요. 이젠 제가 손 좀 뻗어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은 무척 놀랐습니다.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보. 아가씨 저대로 안 돼. 진짜 심각해. 어제 일 내가 얘기해줬지. 그냥 놔두면 아가씨 큰일 나. 우리라도 맘 강하게 먹고 아가씨 살릴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큰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쪽 안사도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랑 한번 대치해봤으니 그때 제가 겪은 걸 생각해보면 보통 영악하고 못돼 먹은 늙은 여우가 아니었어요. 말 하나하나 다 받아치고 밉살스럽게 말하고 철저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를 대할 때는 얼마나 살벌하게 굴었을까요? 그러니 멀쩡하고 예쁘게 시집간 신우가 맘고생이 심해서 10kg 가까이 빠지고 얼굴이 까칠해질 지경이겠죠. 어머니도 마음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손댈 방법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으니 다들 너무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할 경우 저렇게 입김 세고 돈 있다고 못되게 구는 집이 순수하게 손주를 데려가게 해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저찌 저도 제가 알려고 알게 된 사실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실과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지 아직까지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하늘도 우리 신우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그렇게 독살맞게 부려먹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친정도 못 들려보내도록 막던 저 사돈어른 말이에요. 그리 못되게 굴어댈 때는 언제고 나중에 우리 신우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양새가 됐지 뭐예요? 이렇게 일이 풀리기까지 본의 아니게 제가 할 일들이 좀 많긴 했지만 말이에요. 확실히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인간들은 꼬투리 잡힐 게 있어야지 잠잠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꼬투리를 당장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나 싶어 막연하던 차에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다름 아닌 사돈어른이 다닌다는 수영장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입김이 세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나 젊은 여자들은 애지간해서 이런 쪽에 끼기 싫어하니까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만큼 5, 60대 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평판이 안 좋기도 하니 그쪽을 뭔가 좀 알아보면 나오는 게 없을까 싶었어요. 우리 친정언니도 제 사정 듣더니 동의해주긴 하더라고요. 맞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아줌마들 다니는 수영장 보면 그 안에 파벌이 다 있다니까. 하나같이 다들 성질이 사나워. 게다가 그 나이쯤 되면 남편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젊은 수영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찍어바르고 오는 아줌마들도 많아. 근데 내가 듣기에도 니네 신우네 시어머니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어떻게 아들 바람을 눈 감아주라고 시키냐? 며느리를 얼마나 바보 천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니네 신우도 답답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고.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야. 그런 소리 듣고도 앵하고 울고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보는 거라고. 우리 친정언니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남들 눈에는 우리 신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이성적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딱딱 다 맞게 돌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사돈어른은 직접 마주했을 때 정말 뭔가 말을 제대로 걸 수도 없는 엄청난 아우라가 풍겨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싸나운 얼굴을 하고 있고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한 데다가 엄청 뭘 주렁주렁 달고 있고 늘 입술도 새빨갛거든요. 누구건 기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몰골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신우같이 순한 사람은 그냥 바로 밀려버리는 거죠. 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신우를 보니 더 두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바짝 상황을 조절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신우 말로 그 사돈이 다니고 있다는 수영장은 제 친구네 친정엄마가 다니시는 고급 문화센터랑 같은 곳이었거든요. 집이 좀 잘 사는 친구였는데 얘한테 대충 사정을 말하고 우리 사돈 어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준다더니 하루쯤 지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어보니 역시는 역시였어요. 사람이란 참 어딜 가도 똑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윤정자라는 아줌마 장난 아니라던데? 그 아줌마 진짜 성질도 엄청 세서 맨날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니고 텃세 부리고 여왕벌 노릇한데 엄마도 몇 번 부딪혔는데 이제 같이 끼기 싫어서 얼마 전에 옮겼나 봐. 그리고 진짜 웃긴 얘기가 있는데 이후로 이어진 친구 말을 듣고 기함을 토하면서도 한편으론 잘됐다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아줌마 새로 오는 수영 강사마다 다 건드려 본다나 봐. 징그러 죽겠지 뭐야. 그렇게 젊은 30대 강사들한테 집착하고 장난 아니래. 다른 아줌마들이랑 엮일까 봐 지레 겁먹고 파벌 만들고 괴롭히고 말이야. 아니 환갑된 아줌마이자 할머니가 왜 그러는 거야? 아들 딸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으면서 기가 막혀 진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 저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캐봤어요. 똑같이 꼬투리 잡아서 덤비기에 이만한 주제가 어딨나 싶어서 놀랍기도 하고 스릴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나이 먹고 할머니가 돼서도 저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지 아들도 저러나 싶었어요. 게다가 어떻게 자식까지 낳아놓은 자기 아들이 딴 여자랑 놀아나도 놔두냐고요. 심지어 그걸 눈 감아주도록 우리 신우를 몰아붙이고 이후에는 자기 아들에게 그걸 또 일러바쳤나 봐요. 급기야 신우는 물리적인 행동을 당할 뻔한 상황까지 가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더라고요. 아가씨,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한테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언니. 근데 저 정말 무서워요. 이제 다 싫고 무서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다 끝내고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려니 우리 유준이가 마음에 걸려요. 저만 나가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유준이 없으면 저는...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져서 정말 민폐인 거 알면서도 친구네 엄마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살다 별 오지랖을 다 부린다 싶었지만 이건 정말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두고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뭐라도 꺾어버리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그게 뭐든 휘둘러서 사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 친구네 엄마는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문의를 하니 놀라시더라고요. 대학 때까지는 자주 놀러갔었지만 그 후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 때까지는 거의 얼굴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 정인이? 얘긴 들었는데 뭐 하려고? 그 윤정자. 그 사람 나도 아주 질색 그래.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수영도 옮겼어. 니네 신우 사정이 딱하긴 하다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처럼 약간 난감해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려가며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아줌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정말 아줌마 도움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 윤정자 그 사람 아주 대놓고 젊은 남자 강사들 찍어놨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단톡방에서 선물도 같이 모으고요. 단톡방 아직 안 나오셨으면 그것만 저 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줌마 이름이나 이런 거 전혀 짐작하지 못하게 할게요. 제발 저 도와주세요. 그 집 며느리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냥 단톡방 내용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하도 제가 졸라대고 어쩌고 하니 한 10여 분쯤 지나서 겨우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알게 뭐야. 나도 어차피 썩 감정도 안 좋고 아주 가짠치도 않았어. 그 나이 먹고 가정 있는 여자가 뭐 세상 무서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나 싶더라고. 어차피 수영장도 옮겼고 마주칠 일도 없어. 그럼 내가 효진이 시켜서 그쪽에 보내줄게. 대신 진짜 내가 보내준지 모르게 해야 돼. 알았지? 이리하여 저는 단톡방 캡처본 몇 개를 받아보게 됐는데요. 혹시 몰라서 단톡방에서 그 윤정자 사돈 어른이 떠들어대는 내용과 함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을 때 뜨는 전화번호까지 다 캡처를 받아뒀어요. 나중에 자기가 말한 거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도는 내용들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역시나 밖에서도 말 못되게 하는 건 여전했고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 젊은 강사 멋지다며 온갖 추잡한 표현과 치정극을 벌여가며 그 수영장 아줌마들에게 으름장 놓는 모습이란 아주 굉장했어요. 거기 내용들을 한번 첨부해 볼게요. 그 사돈어른이 떠들어댄 내용인데 차마 눈 뜨고 다 읽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나마 순화시켜서 적어봅니다. 워낙 민망한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강사님 너무 멋지지? 공식적으로 내 애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침바를 생각들 하지 마. 강사님도 나한테만 탁 붙어서 가르쳐주는 거 봤지? 하여간 몸매도 너무 멋지고 왜 이제 알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워. 아유, 할아버지 같은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멋진 강사님 보니까 제대로 눈호강하지 뭐야. 딱 10살만 젊었어도 새로 시집 갔을 거야. 자기들이 봐도 나 가능성 있어 보이지?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자씨 엄청 우리 강사님한테 들러붙더라. 적당히 들러붙어 머리채 잡히기 전에. 강사님은 내 거라고. 여기까지 읽고도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할머니 아줌마가 이게 뭔 추태인가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따로 남편이나 저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신우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짐도 받아뒀고요. 아가씨, 그래서 아가씨는 정말 이혼할 생각 있어요? 이혼할 각오가 없다면 저는 이 이상 도와줄 일이 없어요. 아가씨 각오가 중요해요. 유준이 데리고 나와서 살 생각 있으면 도와줄 거고 아니고 뭐 또 어영부영 덮고 살면서 참다가 골병나서 죽을 거면 전 못 나설 것 같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자 신우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무섭지만 이혼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저 혼자 유진이 키우는 것도 겁나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혼 하고 싶어요, 언니. 하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것 같은 시어머니에 바람을 아무렇지 않게 펴대고 그걸 지 엄마한테 일렀다고 손을 대는 남편에 어떤 여자가 그런 집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에요. 결국 저는 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신우네 집에 그 사돈 어른이 있을 때쯤 맞춰서 방문하게 됐어요. 여지없이 또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며 사돈 어른은 불쾌하다는 듯이 쏘아붙이더라고요. 뒤이어 완전히 바뀌어버릴 자기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아니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어야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문제야. 아무 때나 자기 식구가 드나들게 하고 말이야. 얘 새아가 아직도 넌 네가 이 집에 시집 왔다는 자각이 없어? 없냐고! 사돈 어른은 절 보고 뭐라 하다가 곧장 몸을 돌려서 주방 쪽에 서 있는 우리 신우한테 대차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너무 넌더리가 나는 이 모습에 저는 곧장 용건부터 말했어요. 전 사돈 어르신 연락처를 몰라서요. 이렇게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화번호도 뭣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집에 와서 얘기해야지 별 수 있나요? 에? 나요? 나 말이에요? 나한테 뭘? 무슨 드릴 말씀이 있길래? 사돈 어른은 아주 황당하고 얼척없다는 듯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이참에 전 그냥 할 말을 다 쏟아버리게 됐고 거만한 얼굴로 저를 내려보던 사돈 어른은 점점 코로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는데 보통 그럼 안 되는 인간들이 죄짓고 살더라고요. 사돈 어른, 우리 아가씨 이제 그만 놔주세요. 유준이 데리고 이혼하고 싶다네요. 제가 대신 전달하려고 해요.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조용히 정리 잘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할 말이에요. 그간 사돈 어른의 잘난 아드님께서 저지르고 다닌 일이며 아가씨한테 함부로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쪽 집 대표에서 왔으니까 그리 알아두세요. 이 말을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던 얼굴로 눈을 막 부라리던 사돈 어른은 인상부터 쓰면서 아주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럼 저도 당연 대응책이 있죠. 게다가 그 대응책은 저쪽을 약올리기에 아주 충분했고요. 왜요? 본인도 아들뻘이랑 마음껏 바람 피우고 다니시니까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난리인 것 같으세요? 근데 아들도 아시나? 아니 저기 뭐야, 온 가족이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막장인데. 이딴 막장 집안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사돈 어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동공이 마구 흔들리면서 막 어깨까지 떨더라고요. 어찌나 목소리는 또 기차 화통 같은지 하여간 성량 엄청나다 싶었어요.
저요, 알 거 다 알고 왔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일 키워서 그쪽 좋으실 일 하나도 없을걸요? 듣자 하니 여기 회사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사모님이 젊은 수영 강사들이랑 맨날 놀아난다는 거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시길래 남편 놔두고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그러고 며느리네 와서 아주 피를 말려 죽일 정도로 길을 잡고 사시냐고요? 자식들은 다 알아요? 아냐고요? 점점 세게 나가니 이후로는 그 쇳소리 같은 목소리 볼륨을 낮추고 아주 조근조근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봤자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쪽이 뭘 안다고 그래? 대체 어디서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어지간 시끄러우니까 나가! 뭘 나가요?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얘기 똑바로 해요. 저요, 사돈 어른이 놀아난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아가씨한테 하는 짓거리 진짜 못 참겠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알아서 이런 내용들이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 왜 그렇게 나이 먹을 만큼 먹으신 어르신께서 추접하게 사셨어요? 이거 확 다 아드님이랑 가족들 하는 회사 일까지 까버릴까요? 그럼 거기 남편분께서도 본인 마누라가 남자들이랑 놀아난 것도 다 덮고 사신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사돈 어른도 돈 푼 없이 여기 시집 오신 거라면서요. 이쯤 얘기가 진행되자 오래도록 아주 불편한 침묵이 감돌게 됐어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않고 서로 노려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얼굴로 말이에요. 그때 신우는 소파 쪽에 주저앉아서 힘없이 어깨를 구부리고 있었고 이 침묵이 너무 졸렬하고 짜증나게 느껴진 저는 입을 뗐어요. 긴 말 할 거 없고 우리 아가씨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짐 정리해서 데려갈 테니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혹시 말귀 못 알아드셨으면 제가 증거 몇 개 보여드려요? 보니까 단톡방에서 아주 세상 무서운 것 없이 거하게 노셨던데요. 저한테 제보해준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여기 풀까요? 아니면 가족들 계신 곳에 다 프린트해서 쫙쫙 돌릴까요? 솔직히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당장 눈앞에 보여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성질대로 더 독서를 퍼붓거나 아니면 뭔 사단이 날 거라고 상상했죠. 저도 그만한 담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뒤에 이어진 반응이었답니다. 보통은 애지간해서 저렇게 상대가 주장이 되면 한 번은 뭔지 보자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얼마나 자기도 찔릴 것들이 많으면 굳이 보여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저 정도까지 오픈한 내용만 듣고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나 봐요. 그냥 곧장 바로 무릎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엎드리더니 제발 가족들에게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싹싹 애타게 비는 게 아닌 아직 자존심은 남아있는 고자세로 말이에요. 저기 그쯤 하고 그만해줘요. 이런 걸로 뭘 이혼을 말해. 그리고 왜... 아무튼 내 얘기는 그쯤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보낸다든지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 다 지워줘요. 이제 내가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까. 점점 알아들을 수 없이 또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저런 횡설수설해대는 모양새를 보고 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아가씨는 이혼할 생각이었고요. 그러려던 차에 마침 사돈 어른이 저지르고 다닌 불장난들이 우리 눈에 띈 것뿐이에요. 곱게 이혼시켜서 손주까지 데리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주변에 뿌려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 집에서 애 못 키울 집안인 거 알게 해드릴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가씨 남편인 그댁 아드님 말이에요. 회사 여직원이랑 놀아난 거 회사에 다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인지 뭔지 허울 좋게 앉혀두고 물려줄 작정이었나 본데 여론 엉망진창되면 잘난 회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냐고요. 사돈 어른도 눈밖에 났는데 아드님까지 개망신 당하면 모자가 쌍으로 회사며 집에서 쫓겨나겠네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결국 이렇게 단디 쐐기를 박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일단락됐고요. 신우는 그날 저랑 반나절 가까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조정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짐들을 갖고 게다가 아기를 데리고 일찍 나와버린 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의를 듣긴 했지만요. 이후에 웬일로 순순하게 이혼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 꼭 저 일 때문이 아니라 신우 남편이 이미 마음이 훌쩍 떠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단지 저 집 시어머니가 손주는 뺐고 며느리만 내쫓을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흠이 왕창 잡혀버렸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손주는 며느리 손에 뺏기게 된 거예요. 상간녀 관련 자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신우는 그냥 눈만 멀뚱히 뜨고 애만 놔두고 나올 뻔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 얘기를 신우한테 들어보니 참 모든 게 잘 됐고 속 시원하게 박살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유준이 만나게 해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했어요. 애 아빠도 애한테 관심이 없고 만날 생각 없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제가 애를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이제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연락하지 마시라고 끊고 차단했어요. 그렇게 애를 뺏겨놓고도 이내 미련이 남아서 손주 가끔씩 보여주면 안 되냐고 구걸하는 전화를 했다니 기가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절대 앞으로 다신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신우의 다짐을 들으며 이제야 속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영웅 보듯이 한답니다. 예, 연우애미야. 내가 정말 너 볼 낯이 없다. 그냥 이대로 눈 뜨고 딸 맨몸으로 쫓겨나는 꼴을 볼 뻔했어.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쩌냐, 아유,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목매인 소리로 전화를 해오셨고 남편 역시 그 무뚝뚝하고 멋쩍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당신이 해줬어. 진짜 고마워. 이리하여 신우는 애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남일에 이 정도까지 에너지를 쏟아본 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2번 다시는 간 떨리고 심장 약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저에게는 마치 자매 마냥 잘해주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던 신우인데 그렇게 당하고 사람이 피폐해지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외려 적반하장으로 험한 꼴을 더 당하게 되고 이혼에 애까지 뺏길 뻔한 게 말이나 되나요? 나설만 해서 나섰고 한편으론 나선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잘 해결된 게 그저 다행이고 신기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